일단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범죄 심리학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국내의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어떤 지점에서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심리학자의 강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그 시절 20년 전입니다. 이제 그 심리 측정을 전공한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저한테 떨어진 프로젝트가 재소자들 수천 명의 데이터를 주고 모델링을 해라.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졌던 과제였고,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교정 분야에서 하는 형사 정책 업무 중에 이제 과거에 행형법이었죠. 지금은 형집행법이 됐지만 그때 이제 행형법에 보면은 분류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재소자들도 사람이니까 분류를 하고 심사를 해서 교도소가 다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엄중 시설, 엄중 경계 보안 시설 에 수감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타인의 목숨을 중한 줄 모르고 결국은 본인이 억한 심정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느냐를 찾아내라는 게 저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과제였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정 행정에 유용한 이제 그 지표들을 발굴하는 게 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과제를 물어볼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사람을 솎아내라니까, 그럼 위험을 심리학에서는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위험이 뭔지 좀 알려달라 하고 형법을 전공하는 대부분 남자 형법학자들을 제가 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걸 그 법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양형 기준을 봐라. 형법에 보면 형량이라는 게 있고, 그 형량은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이제 일을 한 사람에게 형이 가장 중하게 나오니까 형량을 보면 아마 당신이 질문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양형 기준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양형 기준을 암만 들여다봐도 양형 기준이 가장 높은 사람은 살인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답은 살인범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정의를 내리고 그들의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위험 수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납품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그분들의 이제 추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고 있던 와중에, 그런데 이제 살인범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수천 명의 재소자 자료가 있으니까 살인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살인범의 데이터가 제 데이터 안에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뚫어져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살인범 중에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재소자 중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살인범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도소에 간 사람들 중에 오래 그리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감자들은 형이 긴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다 보면 새로 들어온 사람까지 다 누적돼가지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 데이터 안에는 살인범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는 살인범 중에 반 이상이 초범자라는 거예요. 전과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고 앞으로도 위험할 것이고 그런 사람 골라내라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험한 일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한 일이 살인이고 인명피해를 냈고, 그리고는 그 이제 죽은 사람이 누군가 들여다보니까 아는 사람을 죽였고, 태반이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배우자나 아는 사람과 앙심을 풀기 위해서 결국 살해하기까지의 이른 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원한이 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그 원한이 쌓여 있는 당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그런 원한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도 긴데다가 나오면은 또 인간관계를 쌓아가지고 또 이제 원한이 쌓여서 그런 사람을 또 하나 죽일 때까지, 예를 들자면 피약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이다. 그러면 결혼을 30년 동안 해서 30년 동안 두드려 맞다가 결국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여자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어떤 살인범이다. 그러면 그분이 무기징역을 그때는 받았지만 형이 감경돼가지고 만약에 한 15년 있다가 이제 출소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나이가 그렇게 되면 한 60, 70이 될 텐데 그럼 그때부터 또 누구랑 결혼을 해서 30년 동안 원한이 쌓여서 그 사람을 죽일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청주 여자교도소 데이터를 보니까 꽤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성범죄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던 나라예요.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자동으로 범죄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너를 이제 성폭행에 이른 행위를 한 사람을 고소를 계속 하실래요 마실래요를 재판 단계까지 계속 물어봐야 겨우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를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범죄가 그때서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데이터 안에 강간범의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한 자릿수밖에는 없었어요. 10%가 안 되는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성범죄가 정말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별로 일어나지 않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범죄자가 없는데 성범죄자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대다수가 살인범인 그런 이제 데이터를 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이제 보니까 전과는 많지 않지. 앞으로 또 위험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지. 그러니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문건에도 한글 문서에는 위험이라는 걸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째야 되나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문건들을 막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발견된 거의 대다수의 미국이고 영국이고 호주고 영미권 국가의 문건들은 전부 가장 하이리스크 그룹을 섹스 오펜더라고 정의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모든 이제 위험을 평가하는 모델에서는 섹스 오펜더가 지금은 아직은 사람을 안 죽였지만 계속 그 짓거리를 하다 보면 화성 연쇄살인처럼 언젠가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언젠가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죽을 수 있는 건 거의 예고된 일이다라고 이제 문건에 쓰여져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 섹스 오펜더들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형사정책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정말 수없이 많고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고 어떤 논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소한 이후에 25년을 추적해서 그 과거의 교도소 안에서 전과가 무지하게 많은 섹스 오펜더들에게 그때 이제 이미 심리치료를 해가지고 인지행동치료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재범률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물들까지 그때 이미 너무나 많은 문건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제가 여자이기를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섹스 오펜더들이 하이리스크 그룹이라는 영어권 문서들을 아마 미국은 성이 문란하니까 서구 사회는 성이 문란하니까 그렇겠지.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사회니까 성이 문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범죄가 그렇게 안 일어나고 있고 데이터의 10%도 성범죄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사회라서 여성들이 굉장히 안전한 지대에서 살고 있겠거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전 여자였고 그러니까 그게 외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성범죄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들이 저는 당장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저의 대학 시절 선후배 서클의 선후배 그런 이제 넘겨 들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성폭행인데 문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으로 인정받기 무지하게 어려운 더군다나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발구하는 순간에 온 사회가 쟤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손가락질하고 평생 집안의 수치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지나가야 되는 일은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연구팀에 말도 안 하고 법무부에는 더더욱 말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치를 살인범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일반 죄명들보다는 좀 높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납품을 하고는 2001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학교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만들려고 하지. 나는 뭐 대체 아는 바가 없지. 더군다나 그때 이제 제 데이터 안에 그래서 전과 13범의 성 강간범이 있었는데 그 강간범의 형량이 2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출소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험이 뭔지 내가 좀 이해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13번 중에 7번을 성범죄 그 죄명의 전과를 갖고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사실 그건 아무 7번은 이번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해야 되는 게 그게 행정법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레이프라면 그 당시에는 3년 이상 받는 사람이 징역이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 미국 같으면은 뭐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거의 영미법 국가의 대부분에서 다 운영하는 게 뭐냐면 조두순이 금년이 됐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죠. 못 나와요. 조두순 같은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서 나영이에게 정말 뭐 나영이의 생존에 아무 관여,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쓴 처참한 피해를 입혔죠. 정말 저는 현대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조두순 사건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말 흐름을 아주 거대하게 바꾼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치 사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범죄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게 얼만큼 우리의 머릿속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꾼 사건인지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친고죄가 폐지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게. 친고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20년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의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것처럼. 남의 집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무도 안 그러죠. 그냥 비명이 끝날 때까지 A씨 자문을 설치게 만드네 하면서 타박하면서 그냥 잠을 청하죠. 아무도 그걸 경찰에다 신고해야 될 중대 사건으로 여기지 않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가정폭력은 그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제3자가 암만 신고해봤자 사건이 진행이 안 돼요. 괜히 신고했다가 뭐 한 일주일 후에 그 집 아주머니한테 신고했다고 욕이나 얻어먹지. 왜냐하면 그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한테. 경찰이 가가지고 마구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도 뭐 입술이 터져가지고 뭐 남편 고소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봐야 그래야 그제서야 사건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화가 됐다 그래도 일주일 있다가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안 돼요. 뭐 송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송치가 안 되는 게 가정폭력이에요. 송치가 돼도 검사한테 우리 남편 잡아가지 마세요 하면 구속이 안 됩니다. 재판부에 넘어가도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남편 없으니 내가 애를 키울 수가 없고 생활비를 벌 사람이 없어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뭐 유죄 판결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백발백중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건이 되든지 아니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뭐 완전히 불기소하기엔 찝찝하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라. 우리나라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면죄부 주는 절차로 악용되고 있어요. 그게 영미법 국가하고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걸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20년 전에는 성범죄만 가지고 그걸 발견했지만 지금은 그게 가정폭력처벌법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아동학대에는 더더욱 이제 심각하게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있어도 사실은 자동적으로 사건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동학대가 경찰에서 개입해야 되는 사건조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해피엔딩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원가정 복귀라고 돼 있어요. 아마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 중에 아이들은 학대를 계속받아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200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별로 발견도 안 됐어요.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되면서 뭐 그나마도 아동학대 뭐 몇 건들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통계를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 시에 뭐 입학해야 되는 전수조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굴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죽었구나 하는 사건들이 뒤늦게 이제 카운트가 돼요.
물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범죄 통계 안에는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입증이 된 사건들의 숫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원래는 한 자릿수였거든요. 뭐 7건, 6건 뭐 이랬는데 최근에 5년 사이에는 30건까지 늘었어요. 지금. 2017년도 30건 넘었고요. 2016년도도 3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겠죠.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데 강제력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가해자들은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분 안 받고 구속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신고했는데 어저께 신고한 대낮에 조사받고 밤에 가해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게 보호처분이에요. 그리고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선생님들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사가고 징발하고 몇 년 후에 시체로 발견되고 애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애는 징발하고 뒤늦게 매장된 시신 발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매년 연초에 이제 3월달 되면 조만간 보세요. 또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 종류의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더군다나 이제 제가 여성인데 피해자들이 다 여성인데 힘없는 아이들이고 저도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그냥 이제 응보주의적 네가 한 강간죄에 대한 응보주의적 형량은 그 당시에 2년 반이면 되게 중한 거였으니까 해피엔딩이다 하고 손터는 그런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니까 그 법대로 하는 그런 그 현실을 그냥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성폭행을 할 만한 그 잠재적 피해자는 우리 딸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어린 제가 될 수도 있고 그 공포를 그냥 대충 짐작을 해봐도 인생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성폭력 피해를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당해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 왜냐하면 제가 여자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섹스 오펜더가 왜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냐. 그런 피해를 생각하면 이건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하이 리스크죠. 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컨대 형량의 기준을 전치 2주나 전치 3주로 생각하면은 중상해도 아니죠. 성기 삽입돼서 얻을 수 있는 상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당장 며칠 후에 회복되는 상해를 얻은 정도인데 그거를 형량의 기준으로 만약에 삼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중형이 나오긴 일단 어렵죠. 나영이 같은 피해자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폭력 피해자 중에. 그전에도 아동 강간 살인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시빌 커미트먼트 보호 수용을 해야 된다. 아동 성범죄는 외국에서는 보호 수용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형량 자체가 3년이 안 되냐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두순이 등장하자 그 조두순에게 12년형을 그나마도 내린 그 법은 뭐냐? 그게 해진예술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형량이 증가하고 그 아이들의 희생을 딛고 엄벌을 하기 시작해서 가장 엄벌이 되는 시점에 내려진 게 조두순의 12년형입니다. 왜냐하면 애가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건이 잊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에 정말 피해 아동도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꿔놓은 분이시다. 내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면 다른 아버지 같으면 쉬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언론의 인터뷰를 다 하셨죠. 정말 이제 이 아이의 성폭력 피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유교 전통 사회에서 그냥 개인의 수치, 불운이라고 취급하면서 그냥 다 같이 쉬쉬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친고죄가 폐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OX로 풀려는 게 틀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권을 보호해 주느냐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반인권적이냐?
문제가 그렇게 쉽게 안 풀려요, 현실은. 그 중간지대에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인권 침해가 된다 하여 친고죄 폐지가 안 된다. 또는 뭐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는 미명 아래 친고죄 폐지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여성의 인권은 그 훌륭한 분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게 그분들이 거의 다 남자예요. 불행히도 지금도 남자고요.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는 그대로 살아있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가지고 가정폭력범들은 모두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동 학대는 보호 처분을 내려가지고 뭐 분리가 안 되죠.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안 되죠. 친권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나라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 또 여자들이 죽어나가는 거 볼 수밖에 없죠. 죽어나가는 여자들의 3분의 1이 스토커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스토커가 누구예요? 전 남편의 전 애인의. 누가 갑자기 가가지고 확 흉기를 휘둘렀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다 죽이기 전에 그 피해자의, 잠재적 피해자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뭐 핸드폰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 혼자가 되는 바로 그 방어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스토커들이 하는 일이죠. 강서구의 주차장에서 살해된, 꼭두 새벽부터 살해된 그 아주머니는 전 남편에 의해서 스토킹을 장기간 동안 당하다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는 아닌 등 또 결국은 스토킹을 하던 그 여자 아이들 2명하고 미성년자,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였죠. 정신보건복지법이 생겨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게 결국은 환자들의 인권이 저도 침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OX 문제로 풀면 그러면 본인에 의해서 반하게 치료를 강제하는 거는 불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OX를 풀 수 있지가 않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생명권에 위협을 주는 가능성은 언제라도 독버섯처럼 정말 조금밖에 안 되지만 어디선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OX로 풀면 그게 무시되는 겁니다. 언제는 이쪽으로 갔다가도 X 이러면 이쪽으로 휘리릭 합쳐지면서 그런데 사람은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안인득이었고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되지 않던 틈을 타서 약을 안 먹고 여자애들을 스토킹하다가 결국은 미성년자 여자애들이 계속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돈으로 CCTV도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여자 보호자, 여자 아이들의 보호자 2명, 4명이 다 누구냐? 피해자 2명, 피해자의 보호자 2명, 여자들입니다, 전부. 그리고는 아마도 불이 났으니까 뛰어나오던 아마 할아버지가 한 분 뜯어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처참하게 같이 흉기 난동을 부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을 죽인 사건이죠.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범에 그때는 이제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일하는 진열이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판결전 조사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가가지고 강호순을 만나고 의견서를 내라,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강호순을 수원구치소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보고서를 쓰려고. 그랬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강호순이란 그 경기 서남부권의 연쇄살인사건의 부녀자 이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저에게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느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그거 정도가 지금 현세에서는 두려운 것이지 만약에 사형제도 폐지되면 아마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 두려운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민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